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인문지리지 한국의 발견 부산. 부산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다. 대인구를 가진 상공업 도시이며 휴전선이 가로쳐져 아시아 대륙으로 직접으로 빠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이다. 부산의 기후는 대체로 쾌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순수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여 연평균 기온은 섭씨 14.1도, 연기온 차는 섭씨 23도이며 가장 추운 정월에도 온도가 영하 3도보다 더 내려가지 않아 대체로 온난하고 습기를 띤 편이다. 부산이 급속한 탈바꿈을 한 것은 1876년 2월 26일에 있은 개항에서 비롯되었다. 개항 무렵의 부산은 산악이 바다의 급박한 지세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초량 북쪽에 얼마 안 되는 평지를 빼고는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땅이 별로 없었다. 1892년 7월에 부산항을 한 달 동안 시찰한 일본인 가데다 유타로는 부산의 주거지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다. 일본인 거류지, 지금의 용두산 공원 언저리를 벗어나 동남쪽에 작은 평지가 있으니 이곳이 천국 거류지인데 천국 이사부 건물 하나만 오똑 솟아있을 뿐 인간은 20-30호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동북쪽을 초량이라 하며 인간은 몇백 호였다. 예서 다시 십리쯤 해변을 따라가면 몇십 호의 촌락이 있는데 이전에 일본인 거류지였던 까닭에 구관, 지금의 고관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동북 십리거리에 부산진이 있고 다시 북쪽으로 20몇 리를 가면 동래부가 있다. 그 시절의 부산 풍경은 그때의 특수한 땅 이름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지금 동구 대창동에 있는 부산지방철도청 부근을 그때는 쑥진이라고 불렀는데 대밭이 무성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까운 범내골은 범이 내가에 내려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지금의 서면에서 양정으로 가는 간선도로는 모너모 고개란 속칭을 갖고 있는데 이 고개가 북쪽 동네 지역의 양반과 남쪽 부산진 지역의 천민의 분계 지점이어서 못 넘어갔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다른 얘기로는 이 고개에 도둑대가 들끓어 못 넘어갔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오늘의 거제동은 회바지로 불렸는데 동네 장군들이 부산진장에서 장을 본 뒤에 모너모 고개를 넘어 이곳을 지날 무렵에 해가 지므로 그 가족들이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왔다 하여 회마지라 했고 이것이 소리가 바뀌어 회바지가 됐다고 한다. 부산 도시권의 새 중심지가 되고 있는 서면은 동네의 서쪽에 있었다고 하여 조선 영조 때에 붙여진 이름이다. 개항 무렵에는 흰 모래와 푸른 솔의 한가로운 어촌으로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기도 했다는 부산은 일본인들이 들어와 그들의 생활터전으로 이용하면서 그들의 손에서 근대적인 항구의 기능을 갖추면서 땅의 모양도 크게 달라졌다. 일본인들은 남포동 일대, 대교동 일대에서 큰 규모의 매축 공사를 시작해서 6만 1,200평이 좀 더 되는 땅을 새로 태어나게 했다. 영선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여기에 얻은 돌과 흙으로 옛 부산역, 대창동, 영주동의 일대를 매축하여 땅 46,000평을 더 마련했다.
오늘날의 수정동, 범일동의 넓은 땅을 매축지로 탄생시켰고 또 초량 뒤편에 돌산을 헐어 초량동과 영주동의 앞바다를 메웠다. 1939년 2월까지 갯벌과 바다가 다시 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부산의 근대적인 발전이 일본의 침략 속셈에서 비롯된 것처럼 어촌에서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은 그 모습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공해에 병든 땅이 되고 말았다. 해방과 6.25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급작스런 공업화 시책 속에서 도시가 빠른 속도로 커왔으나 늘어나는 사람들이 잠잘 곳으로 집만 다닥다닥 세워졌을 뿐이지 하수나 똥오줌 따위의 종말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왔다. 제대로 도시계획을 추진할 틈도 없이 늘어나는 인구에 쫓겨만 다니는 형편은 해마다 달마다 이미 있는 집들을 헐고 가로막을 넓히는 일이나 주택가의 공장들을 공단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새벽 등산을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물통을 들고 가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집으로 가져와 약처럼 가족과 나눠 마시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부산의 자연환경이 놓인 사정을 상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부산이란 이름이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나기는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서의 일이다. 곧 세종실록 지리지와 해동 제국기에 부산포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부산포의 부자는 한자로 넉넉할 부자였다. 이 넉넉할 부자가 오늘날처럼 가마 부자로 바뀐 것은 아마도 15세기 무렵의 일일 것으로 짐작된다. 곧 1480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남의 산천조를 보면 부산은 동편현에 있으며 산이 가마골과 같아서 이렇게 이름했고 그 밑이 부산포다라고 하여 가마 부자가 쓰이게 된 내력을 말하고 있다. 3세기쯤 한반도 남반부의 사회는 마한, 진안, 변안의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특히 변안 지방은 가야라고 불리며 금관가야를 비롯해서 6가야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고분과 유물에서 부산 지역이 이 가야 문화권에 들어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산세가 수려하고 바다와 가깝게 있는 부산 지역은 그 경관이 좋아서 예로부터 선비, 한량의 드나듦이 잦았으며 특히 해운대, 태종대, 동래 온천 같은 곳은 신라시대부터 명승지로 알려졌던 듯하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태종대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유람한 데서 그 이름이 나왔으며 해운대는 통일신라 말기에 큰 유학자이며 문인인 최치원이 논이렸던 곳이고 땅 이름도 그의 호 해운에서 비롯되었다. 부산은 임진왜란과 그에 잇단 정유재란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고장이다. 부산성이 깨어지자 왜군은 한 갈래는 다대포 진으로, 한 갈래는 동래 진으로 나아갔다. 이때의 동래성에서는 부사 송상현이 문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주민과 군사를 모아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포를 떠나 동래성에 이르른 왜군은 먼저 성에 접근하여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부산은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고 대답하고 결전의 뜻을 나타냈다. 부사 송상현은 남문에 올라 싸움에 앞장섰으나 워낙 군사와 백성의 수유가 적어 당할 도리가 없었다. 성의 주민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거두어 던지기까지 하며 맞서 싸웠으나 많은 군사와 백성이 성의 함락과 함께 순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동래부의 군사와 백성이 장렬하게 싸우다 죽었는지는 임진왜란 뒤에 동래부사로 부임해온 이 안눌이
읊은 시에 잘 나타나 있다. 100명, 1000명에 한두 명이 목숨을 보존했을 따름이며 곡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오히려 슬프기가 덜한 것이니 휘두르는 적의 칼날 아래 온 가족이 다 죽어서 곡해줄 사람조차 남기지 못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다. 임진왜란 뒤에 일본과의 국교는 한동안 폐쇄되었으나 광해군 원년인 1609년에 부산에서 이른바 기후약조가 맺어져 국교가 정상화되었는데 이때부터 부산은 조선 말기까지 이 나라의 유일한 대외 항구가 되었다. 부산이 일본의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 상륙의 발판이었을 때 그것은 수모와 고난의 역사가 암시된 부끄러운 발판이었고 그때에 암시된 수모와 고통의 역사는 마침내 35해에 걸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1945년 8월에 바로 이 부산의 항구로부터 제국주의 일본이 쫓겨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침략당하는 발판이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내보내고 하는 이른바 전진기지로서의 모습이 암시되었으며 마침내 그것은 오늘에 와서 실현되고 있다. 부산이 도시로 이루어져 온 과정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축소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부산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기는 6.25였다. 6.25로 부산은 3년 동안이나 임시 수도가 되었고 피난민이 밀려들었다. 유엔군의 보급기지와 작전기지로 쓰였고 전쟁통에 흘러들어온 구호물자와 군수품은 부산의 상공업의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부산의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 195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5해 만에 인구가 2곱 넘게 늘어난 셈이며 그것도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의 온 천지가 판잣집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피난민들이 몰려 살기 위해 버둥거릴 즈음에 돛대기 시장이라고 불리면서 큰 규모로 자란 이른바 국제시장이 여지껏 시장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도 6.25가 남긴 산물이다. 부산은 항구다. 항구는 만나는 곳이다. 물과 묻, 문명과 문명,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부딪히고 부대끼는 곳, 이것이 항구다. 더구나 부산은 보통 항구가 아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측 끝머리에 젖소의 젖통처럼 튀어나온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좋은 항구이다. 한 맺힌 관부 연락선이 닿던 곳, 해방이 되자 초라한 모습으로 제 나라로 떠나던 일본인들이 줄을 서던 곳, 6.25 전쟁과 임시 수도, 고향 잃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던 영도 딸이 난간 위의 초생딸, 팔도의 피난민들이 모여 들끓던 돛대기 시장, 월남 파병의 선창가, 북양 어장개척의 시발점,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부산이 지녀왔던 다양한 얼굴이다. 부산은 늘 민족 역사의 전방에 서왔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날카롭게 역사 흐름의 변화를 느껴왔다. 격변하는 현장에서 다듬어진 이 감수성은 현실 적응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들의 기질과 개성으로 뿌리를 내렸다. 부산 사람들은 현실을 굳게 딛고 질박하고 활달한 걸음걸이로 어제의 얽매이기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헤쳐 열어가는 데 더 바쁘다.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민영익이 미국 선교의사의 치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광해원이란 서양식 의료기관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때가 1885년 2월이었는데 부산에서는 이보다 7, 8년이나 앞서 주민들이 근대 의술로 치료를 받았다. 개항 다음 해에 재생의원이란 근대 병원이
지금의 중구 동강동 일가에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산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 의무성 개통에서 설립한 그들의 관립병원이었지만 우리 주민들의 병도 보아 주었는데 문을 열고 나서 10달 동안에 이미 2,500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이 이 병원의 진료를 받았다. 부산 동네 지방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근대 의술의 덕을 입은 셈이다. 근대 우편 제도도 서울보다 부산에서 먼저 실시되었다. 부산에는 개항이 될 때부터 일본인들의 우편 제도를 쓰고 있었고 1885년에는 부산과 나가사키 사이에 해저 전신이 개통되었다. 근대 개화 문물의 상징이라 할 전깃불이 들어온 것도 부산이 빨랐다. 1900년 봄에 덕수궁에 전등이 가설되었으나 이것은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1902년 4월에 이미 930개의 전등이 일반용으로 켜졌고 이태 뒤에는 2200몇 등으로 그 수요가 늘어났다. 부산에서는 1903년 5월에 신창동, 동강동, 초량, 부산진 지역에 130대의 전화가 개통되고 있었다. 위에 든 몇 가지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먼저 개화 문물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 문물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대등한 처지에서 교류되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본이란 침략 세력에 의해 일방 통행식으로 상륙해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부산의 사회 문화는 자주성 있게 꽃피지 못하고 이질적인 것과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그 무렵의 부산 사회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한 보기이다. 대연동의 유엔 묘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연합군은 모두 21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1951년에 유엔군 사령부에서 이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엔군의 시체 2271구를 모아 이곳에 모셨는데 우리나라는 1955년에 이곳 땅 43,000평을 유엔에 아주 주었다. 그래서 이곳은 유엔기 말고도 태극기를 포함해서 22나라의 국기가 펄럭이는 인류 역사에 유엔이 관리하는 최초의 것이자 하나뿐인 묘지가 되었다. 경부선 철도가 맨 처음으로 놓였던 1905년에 초량에 있었던 부산역이 중구 중앙동으로 옮겨가서 60회를 넘게 보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다시 지금의 초량 3동 자리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이 고장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이나 논밭을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살 길을 찾아 간도로 흘러갔던 사람들이 해방된 고향을 찾아 신의주, 평양, 서울을 거쳐 기차에서 내린 곳은 지금의 역이 아니고 중앙동에 있던 역이다. 6.25 전쟁 때 서울을 되찾은 정부가 환도에 갈 무렵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속에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와 슬피 우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도 또한 중앙동에 있던 역이다. 명절 때에는 어느 역이나 다 붐비기 마련이지만 부산역은 명절 말고 또 심하게 붐비는 때가 있다. 해수욕철이 바로 그때인데 표를 사려는 사람과 차 탈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의 줄이 넓은 역 광장에 늘어서다 못해 구불구불 또아리를 튼다. 지금이야 길이 워낙 좋아진 데다가 배, 차, 비행기 같은 탈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서울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을 다녀왔다고 해도 놀랄 사람이 드물게 되었지만 20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서울이나 부산에 갔다 온 것이 꽤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중구는 귀가 밝은 곳이다. 이곳 사람들은 이전에도 가까운 부산항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서울 같은 딴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와 부산역에 내린 사람들에게서 나라 안팎의 소식을 주워들어 새 소식과 새 정보를 꽤 빨리 얻었지만 지금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신시설과 언론기관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구는 실제로 부산의 정보 중추라고 할 만하다. 전신과 전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통신수단은 봉화였다. 신라 때부터 시작된 이 봉화는 나라에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 전하면 너무 늦어지므로 그것에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나라 안에 봉화뚝이 600몇 군데가 있었다고 한다. 밤에는 불을 피우고 낮에는 토끼통을 태워서 그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았다는데 한 봉화뚝과 다음 봉화뚝과의 거리가 평균에서 10km쯤 되었다고 하니 한 봉화뚝에서 신호를 받고 보내는 데에 15분이 걸렸다고 보면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 서울까지 전해지는 데에 10시간쯤이 걸렸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세워져 주로 부산 지방의 외구의 움직임을 조정해 알려온 것이 사하구 다대포의 응봉 봉화뚝이다. 동국 여지식남에 따르면 여기에서 오른 신호는 동구와 서구가 맞닿은 중구 영주동 뒤쪽의 구봉산, 부산 진구 진포동 뒤쪽의 황령산, 동래구 금정산 북쪽 봉우리인 계명산, 동래구 장산 남쪽 봉우리인 간비오산, 경상남도 양산군의 원적산 봉우리로 해서 한다름에 북쪽으로 전해져 올라갔다. 50년대의 부산은 불산이라고 불릴 만큼 큰 불이 자주 일어났다. 50년대에 일어난 첫 번째 큰 불은 1953년 정월 30일 저녁 7시 40분에 국제시장에서 일어난 불로 이튿날 낮 2시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을 때는 점포 4,260채와 그 안에 쌓였던 상품이 잿더미가 된 뒤였다. 이 불 때문에 6,800세대에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다. 1953년 11월 27일 밤 8시께에 부산역 앞에서 또 큰 불이 일어났다. 이 불은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영주동 산비탈의 판잣집을 모두 태웠는데 한밤중에 더 번져서 부산방송국, 부산우체국, 부산역, 부산 일부사를 포함한 많은 공공건물과 민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부산에 불이 잦았던 것은 좁은 지역에 불이 잘 붙는 물건이 몰려 있었고 피난민들이 비가 새지 않게 하느라고 불이 잘 붙는 기름종이로 지붕을 덮었으며 부산 중심지의 집들이 거의 식민지 시대에 지은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큰 불이 거의 중구에서 났기 때문인지 부산시 소방본부는 역 앞 대화재 때에 불길이 휩쓸고 갔던 자리인 중앙동 사가에 자리 잡고 있다. 영도다리는 애당초 무 쪽으로 31.3m가 위로 들리도록 만들어졌다. 돛대나 굴뚝이 높은 큰 배가 다리에 걸리지 않고 그 밑으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그것이 좋은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기계가 낡고 또 이 다리에 붙어 영도로 들어가는 수도관이 놓임으로써 1966년부터는 들어 올리지 않게 되었다. 영도다리를 들먹일 때면 생각나는 것이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대중가요이다. 난리통의 고향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피난민들을 울렸던 이 노래는 영도딸이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라는 노랫말로서 부산의 영도다리를 대번에 그 시대의 상징물로 만들었다. 통계 자료는 없지만 그 시절에는 외로움과 어려운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 다리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스스로 세상을 버린 사람도 많았다. 태종대
개황 전에는 숲만 무성했고 개항 뒤에는 썰렁한 섬이었던 영도가 이제 관광 명소로 새롭게 빛을 보고 있다. 그 중에서 경치가 뛰어난 곳이 태종대이다. 동네 부지에 따르면 이곳은 신라의 태종이 활을 쏜 곳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신라의 태종은 무열왕 김춘추를 말하는데 그가 이곳에 와 놀다 갔다 하니 신라 때부터 이곳의 경치가 널리 알려졌던 모양이다. 식민지 상공업 도시의 사회풍토에서 살아야 했던 부산 사람들의 인심과 기질은 타산과 실리에 빠지기가 쉬웠다. 식민지 시대에 부산 사람들이 쓰던 두드러지게 특징적인 말씨로 있소, 없소, 하요, 안 하요 라는 것이 있다. 인정사정 없이 절박하게 몰아세우는 듯한 이러한 말투는 곧 그 무렵 부산 사람들의 기질과 인심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며 실리를 조차 적응해야 하는 것이 그때의 풍토였으니 윤리나 도덕이나 인정에 너그러울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이 되자 부산에 살고 있던 6만 명의 일본인이 물러갔다. 제 나라로 가려는 일본인들이 곳곳에서 부산으로 몰려들고 또 일본, 중국, 남방 같은 곳으로 끌려갔던 동포들이 배로 돌아오면서 부산에 몰려들어 그 무렵에 부산은 국내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분위기에 휩싸여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미처 우리 것을 찾아 다져 나가기도 전에 다시 항구로 상륙한 미군들의 물자와 지하의 문화가 부산을 휩쓸었다. 시가지 안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빈터나 산비탈에는 판잣집이 들어차고 골목골목에는 팔도의 사투리가 거칠게 뒤섞였다. 한치 코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다 보니 찰나주의의 생활관이 휩쓸었다. 그러나 부산이 이 난리통에 중앙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피난민들에 의해서 여러 지방의 생활문화가 섞여들어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난리 전보다는 좀 더 폭넓고 융화된 분위기를 이루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부산 시민의 30%만이 부산 출신이라는 비공식 통계가 나온 일이 있었는데 부산 시민의 대부분이 본디의 부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뒤집어 놓고 보면 다양성이 되는 이점도 있다. 이 나라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화롭게 융합하여 살면서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새사의 문화를 꽃피울 곳이 부산일지도 모른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you.